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가타익 한국의 남방 원정 전야, 그러니까 인도 원정에 나서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인도를 침공하게 된 개연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태까지 말씀드린 적이 없었던 차가타익 한국의 초창기 이야기, 그리고 차가타익 한국의 이야기에 이어서 당시 북인도의 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가타이 우르스가 성립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타이 가문은 칭기스칸으로부터 분봉을 받을 때 위구리스탄, 그러니까 현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경계에서 우즈베키스탄 대부분과 우즈베키스탄의 극서지역인 아무다리아 강까지를 분봉받게 됩니다. 이거는 주베이니의 세계 정복자사에도 명시가 돼 있고 그 외에 다른 역사서들에서도 차가타이 한국의 이 영역 설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칭기스칸은 4명의 아들들에게 각자의 영토를 분봉을 해주면서 분봉받은 땅 내부에 있는 정주지에 대해서는 데칸이 수조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데칸이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다 하는 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차가타이 한국도 이런 원칙 하에 있었고, 그래서 다른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소 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타이 한국은 다른 한국과 비교해서도 결과적으로 더 작은 성취만을 이루게 됩니다. 서방 원정, 그러니까 유럽 원정을 통해서 영토를 많이 확장했던 주치우루스나 나중에 데칸 등극을 위해서 차곡차곡 정략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던 툴루이 우루스와는 다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내부 정세 속에서 영토 확장도 미미했고 연합 내에서 뚜렷하게 영향력을 확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차가타이 한국의 초기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왜 이런 위축된 모습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타이 한국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차가타이는 칭기스칸이 제정한 법령 야사계 수호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칭기스칸이 왜 차가타이를 야사계 수호자로 삼았을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칭기스칸이 보기에 차가타이는 어떤 주어진 가이드라인을 결코 넘어서지 않는 그런 완고하고 보수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칭기스칸이 차가타이를 야사기라는 가이드라인의 수호자로 임명을 했다는 얘기는 차가타이로부터 원칙주의자 내지는 순결주의자의 냄새가 풍겼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주의가 극단화되면은 종교적인 원리주의로 번진다는 게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종교적인 원리주의 혹은 인종주의가 될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자기가 절대한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는 차별하는 담론으로 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차가타이의 원칙주의가 왜곡되면서 칭기스칸의 황금시족에서 오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출생이 불분명한 형 주치는 우리 가문의 마주로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차가타이의 이런 다소 뻣뻣한 모습은 자기 국가의 발전과 자기 세력의 확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거를 입증하는 기록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가타이는 과거 호라즘의 영토였던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를 통치 영역에 포함했으니까 피지베 민족 대부분이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이 숭상하는 쿠란의 계율 중에는 세정행위, 그러니까 예배 전에 몸을 씻는 행위와 가축도살, 그러니까 할랄을 굉장히 엄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차가타이는 이런 세정행위와 가축도살이 칭기스칸의 야사과는 굉장히 모순되는 계율이라고 해서 꾸준히 쿠란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하면서 가까운 무슬림계 사람들하고 크고 작은 마찰을 빚었다고 합니다. 사실 실용적으로 보면은 다른 문화권을 정복하게 된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피지배계층의 마음을 빠르게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계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활 습관에 가까운 것들은 쿨하고 빠르게 인정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차가타이는 무슬림에게도 몽골의 계율인 야삭을 대입함으로써 자신의 피지배 민족과 융화되지 못하고 겉도는 통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문화는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기존의 권위에는 너무 지나치게 쩔쩔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날 차가타이는 데칸이 된 아우 오고타이와 함께 말달리기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달리기 시합에서 차가타이가 이기게 되는데 뭐 평범한 말달리기 시합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혹은 또 눈치 보이고 자기가 데칸을 이긴 게 민망했으면은 그 자리에서 조금 괜찮냐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데칸을 달래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했을 텐데 차가타이는 꽤 완고하고 뻣뻣한 사람이었기 때문인지 정작 오고타이를 이긴 그 자리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또 밤새 자기가 데칸을 이긴 걸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다음날 죄인처럼 동생한테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오고타이에게 빌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데칸이지만 동생을 이겼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는 차가타이는 아무리 봐도 모양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스스로는 물론이고 상대가 보기에도 괜찮아 하면서도 왠지 이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만만한 인상을 줄 수가 있겠죠. 이때의 일화뿐만은 아니었겠지만 차가타이는 이런 식으로 데칸에게 지나치게 종속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차가타이 칸국은 카아눌루스의 가장 종속적인 칸국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들은 몇 가지 기록에서 볼 수가 있는데 차가타이는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차가타이 칸국의 군주기 때문에 조금씩이나마 카아눌루스에 반하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하다가 다시 데칸에게 손쉽게 제압되는 그런 모양이 빠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데칸은 여러 칸국의 정주 지역에 대한 징세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차가타이 칸국의 대표적인 정주지인 부하라, 사마르칸트 이런 트란스 옥시아나 지역에 대해서 행정과 재물을 마흐무드 얄라비치라는 중앙 대신에게 위임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데칸을 대행해서 이 정주지에 대한 행정과 재물을 관장하게 됩니다. 이 행정관은 칭기스칸이 임명을 했는데요. 차가타이 칸국은 칭기스칸이 세상을 떠난 틈을 타서 이 행정관을 해임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칸의 죽음과 함께 칸의 행정관을 해임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 정주지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동생인 오고타이는 이 차가타이 형이 꽤나 만만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니 형, 아버지가 임명한 행정관을 데칸을 위해서 임명한 행정관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임해버리면 돼? 하면서 그 마흐무드 얄라비치라는 그 행정관을 다시 복직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트란스 옥시아나 지역에 대한 수족권과 행정권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차가타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쓰리면서도 이 사람의 성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고 자기가 인정한 권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종속적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칸국 전체에 다소 종속적인 그림자를 들이우고 후손에게 칸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차가타이의 뒤를 이은 것은 카라울라고였습니다. 이 카라울라고는 차가타이의 큰아들 무투겐의 아들이었는데요. 이 무투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바가 없는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칭기스칸이 한창 호라즈 먼정을 하고 있던 1221년에 바미양 공선전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무투겐은 차가타이 가문의 뒤를 이을 걸로 촉망받는 그런 칭기스칸의 손자였는데 이 전쟁에서 사망해버리면서 칭기스칸과 차가타이가 큰 시름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칭기스칸이 바미안을 함락하게 되면은 그 성안에 모든 생명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아꼈던 그런 손자입니다. 물론 이 명령이 완전하게 수행되진 않고 주민들의 일부는 생존해서 몽골이 그들을 통치할 총독과 행정관을 남겼다는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차가타이가 무투겐을 아꼈던 만큼 다른 아들이 아닌 이 무투겐의 손자한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게 되는데요. 카라울라구는 아무래도 차가타이의 손자였기 때문에 나이가 적고 경륜도 부족해서 차가타이 아내였던 에부스쿤의 후견하에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통치 기록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는데 대략 4년 동안 통치를 했던 카라울라구가 자신의 색깔을 가진 통치를 하지 못하고 통치 기간이 후견인의 개입으로 묘사가 될 정도면 이런 성격의 기록들은 카라울라구가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인물이었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차가타이의 시대부터 카아눌루스의 굉장히 종속적이었던 차가타이 칸국은 그 종속성 때문에 다시 한번 낭패를 겪게 됩니다. 오고타이 칸의 뒤를 이어서 등극한 구유크가 등극한 해인 1246년에 등극하자마자 이 차가타이 칸국의 카라울라구를 끌어내린 겁니다. 그리고 차가타이의 아들이자 자기의 친구인 예수몬케로 차가타이 칸국의 군주를 교체해버리게 됩니다. 오고타이 칸에게 저자세를 보였던 차가타이 때문인지 여러 칸국 중에서도 차가타이 칸국은 카아눌루스의 영향력이 가장 막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데칸으로 둔 덕에 차가타이 칸국의 군주가 된 예수몬케는 차가타이 칸국의 군주 중에서 최고의 술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통치를
아내하고 무슬림 재상한테 맡긴 다음에 자기는 향락을 즐겼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차가타이 칸국이 참 파란만장한 게 이 예수몽케마저 자기의 전임자 카라울라고처럼 군주의 지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된 계기는 몽케칸이 등극하면서 데칸의 즉위가 다시 툴루이게로 넘어오고 그 과정에서 오고타이 가문을 숙청할 뿐만이 아니라 친 오고타이 세력도 함께 숙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 오고타이계 군주였던 예수몽케가 몽케칸한테 축출되고 원래 폐위됐던 카라울라구가 다시 복위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원나라의 간섭에 의해서 고려의 충렬왕과 충선왕이 번갈아가면서 즉위됐다 폐위되는 일을 반복하는 것, 그리고 비슷한 일이 충수관과 충의왕 사이에서 벌어진 것, 이런 일련의 상황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현상의 원형들이 차가타이 칸국의 역사에도 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런데 카라울라구가 복위되는 과정에서는 훨씬 더 처절한 참극이 펼쳐지게 됩니다. 몽케칸은 카라울라구의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는지 카라울라구를 복위시키면서 그의 삼촌인 예수몽케를 처형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몽케칸이 비록 나중에 큰 화근이 되는 카이두의 수청에는 실패했지만 그 외의 오고타이계 인물들은 상당수를 수청한 굉장히 철두철미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신 오고타이파의 씨를 말리는 작업도 이렇게 철저하게 수행을 했던 겁니다. 유목제국사 전문학자인 르네그루스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차가타이 울루스가 카한 울루스의 속국이었다는 게 이런 상황을 보면 너무나 명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라울라구는 심지어 몽케칸으로부터 예수몽케를 직접 처형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직접 예수몽케가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카라울라구가 급사를 하게 됩니다. 정말 급사인지 아니면 예수몽케 측의 암살자에 의한 사망인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되었건 이 인물이 급사를 하고 카라울라구의 과업, 그러니까 예수몽케의 숙청은 그의 부인이었던 오르가나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오르가나는 숙청을 마무리하고 자기가 차가타이 칸국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서 대략 9년 동안 섭정으로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의 차가타이 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어찌 보면은 국가 내부에서 업앤다운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안정적인 시대였단 얘기가 되고, 어찌 보면 민중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오르가나의 평탄한 치세가 이어지다가 다시 한번 폭풍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폭풍우는 바로 쿠빌라이와 아리크부케의 데칸 승계 전쟁이었습니다. 몽골 고원에서 데칸으로 등극한 아리크부케는 쿠빌라이에 맞서기 위해서 차가타이 칸국의 실력자를 동맹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차가타이의 손자이자 바이다르의 아들이었던 알루고라는 인물을 칸으로 인정해주면서 네가 오르가나의 본거지인 베시발릭으로 가서 오르가나를 제거하고 차가타이 칸국의 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루구는 아리크부케의 명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차가타이 칸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쿠빌라이와 아리크부케 내전에서 초반부 상황은 아리크부케가 자신의 동맹으로 카이두 그리고 알루구까지 끌어들이면서 쿠빌라이가 고립된 듯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알루구가 아리크부케의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알루구가 쿠빌라이 지지로 선회하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차가타이 칸국에 대한 이권 보장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이권 보장의 핵심은 돈과 영토였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이권 보장에 대해서 보자면 데칸이 가지고 있었던 수조권을 차가타이 칸국에 위임함으로써 차가타이 칸국이 자기 영지 내의 정주지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게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차가타이 칸국으로 하여금 오고타이 칸국의 카이두의 영역으로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명분을 열어준 건데요. 이건 쿠빌라이가 차가타이 칸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차가타이 칸국과 카이두의 싸움을 부추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쿠빌라이가 차가타이 칸국에 실어줬던 명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원래 칭기스칸에 의해서 정의된 차가타이 칸국의 영역,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아무다리아 강에서 동쪽으로는 위구리스탄에 이르는 차가타이 칸국의 영역 중에서 동쪽 한계선을 오고타이 칸국의 영역과 바로 맞닿은 지점으로 확장해버린 겁니다. 동쪽 한계선을 위구르의 경계에서 알타이 저쪽으로 확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위구리스탄에서 알타이 산맥으로 넘어가기 전에 있는 중가르 분지와
알타이 산맥까지를 차가타이 칸국의 영토로 확장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알타이산 서쪽에 있는 오고타이 울루스의 영역인 이밀과 코박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차가타이 칸국과 오고타이 칸국의 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알루구 시절의 차가타이 칸국은 카이두와의 대결에서 누가 뚜렷한 우세라고 할 것도 없이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후이민 바라기 시대에 카이두가 킵차크 칸국의 원군을 동원해가지고 차가타이 칸국에 압도적인 맹공을 가함으로써 차가타이 칸국은 카이두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방송에 묘사한 바 있는데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우측에 링크를 타고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카이두에게 포위된 채 사망한 바락의 뒤를 이은 두아는 카이두에게 종속하면서 자신의 국가를 번영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 차가타이 칸국은 카이두의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주지에 대한 수조권을 카이두한테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두아는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행정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군사적으로 약탈이나 영역 확장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카이두와 힘을 합쳐가지고 서쪽에 훌라구 칸국을 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동쪽에 카아눌루스를 칠 수도 있었지만 서로를 너무 잘 아는 데다가 경제력이 막강한 부국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략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먹이를 찾아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두아의 시야에 남쪽 지역이 포착되게 됩니다. 현재의 북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지역인데요. 두아가 이 지역을 보면서 군침을 삼키게 된 거는 당시에 이 지역이 왕조가 교체되는 혼란기였기 때문인데요. 북인도와 몽골이 처음 인연을 맺기 시작해서 두아가 북인도 침공을 노리는 혼란기에 이를 때까지 북인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 의견 남겨주시면 이 방송을 지속하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남겨주신 견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